영상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이 정말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제가 이번에 설 연휴에 쓴 삼보사찰 논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연도가 제가 이걸 작업하면서 정리를 해서 그래서 통도사 얘기, 오늘 통도사 얘기. 삼보사찰 요번에 설 연휴 때 삼보사찰 순례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그거 대단한 건데 야, 저 하루 만에 저게 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려운 이유는 송광사 때문에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송광사 때문에. 송광사가 너무 동떨어져 있죠. 그래서 동선이 굉장히 아마 통도사, 해인사 가는 것 대비 송광사가 훨씬 멀 거예요. 그리고 교통편이 별로 안 좋아. 이게 경상도에서 전라도 넘어가는 게 교통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그걸 하루 만에 돈다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인데, 저는 뭐 시도를 해본 적도 없고 시도할 생각도 없습니다.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 거고, 그래서 삼보사찰을 어떻게 순례하는가, 사실 그 얘기도 내가 이걸 썼거든요. 그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썼는데, 보통은 이제 하루 만에 순례한다기보다는 조금 돌아가면서 하지. 하루 만에 하는 거는 오래된 거는 당연히 아니고요. 왜냐면 예전에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현대에 들어오니까 지금 가능한 거고, 그리고 삼보사찰이라고 하는 게 묶이는 것도, 이제 그렇게 삼보사찰이라고 하는 절로 묶이는 것도, 1800년대 초반 정도 돼야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원래는 다 종파도 다르고, 다른 절들이죠. 그래서 통도사는 율종사찰이고 남산율종이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남산율종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긴 해요. 왜냐하면 그게 도선율사한테 배운 게 아니거든요. 자장율사가. 그래서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나 싶기는 한데, 제가 요번에 5월 달에 그 남산에 갈 거예요. 중국 남산에. 중국 종남산에 갈 건데,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건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해인사는 당연히 화엄종 사찰이고, 해인사가 화엄종으로 유명하지 않고 대장경으로 유명한 거는 조금 좀 아이러니하죠. 해인이라고 하는 게 맑은 물에 그러니까는 저 뭐지, 잔잔하기가 이를 데 없이 거울처럼 진짜 완전 평평한 물이 있어요. 그냥 신화에 그렇게 나와. 인도 신화에. 그 이제 향수회인데 완전히 거울 같은 그런 물이래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것이 그대로 찍힌다. 그게 해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바다가 있대. 그걸 향수해라 그래요. 향수해. 그래서 그거는 짠물이 아니고 민물이고 뭐 이렇게 묘사가 돼서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찍히는 주체는 사실은 아수라군대가 찍힌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그 자세한 얘기를 하기는 그렇고, 아무튼 모든 것들이 그대로 똑같이 투영된다. 그걸 해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해인사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 거고, 해인 삼매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화엄종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 사찰인데도 불구하고, 화엄족의 종찰은 종갓집은 부석사입니다. 영주 부석사. 근데 거기가 입지 조건이 너무 안 좋아서 부석사는 제대로 크지를 못했어요. 화엄종의 종찰인데 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는 사실은 조금 쪽팔린 일이에요. 화엄종의 위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부석사, 제가 전에 이제 작년에 부석사 갖고 논문 쓸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본사도 아니죠. 지금도 말사죠. 지금도 부석사는 말사입니다. 그래서 고운사 말사인가?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말사예요. 그래서 절 자체가 작고, 그 얘기는 생각보다 너무 입지 조건이 안 좋은 데 들어가서 확장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등치는 커지는데, 화엄종이 등치는 커지는데 어떻게 보면 종갓집이 힘을 못 쓰는 거지. 그러니까 지차가 힘을 쓰게 되는 거예요. 지차가, 옆가지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기업으로 얘기하면 삼성도 어떻게 보면 장남이 못하고 지차가 이렇게 나가는 태인 거고,
우리 역사에서도 이방원이나 뭐 이런 분들 다 지차가 어떻게 보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엄사하고 화엄사 그다음에 전라도에는 범어사 아니 전라도의 화엄사 그다음에 경상도의 해인사 그다음에 부산의 범어사는 뭐 그렇게까지 강했던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래서 그 두 개가 이제 북악 남악이라고 북남 이렇게 해서 해인사하고 화엄사가 가장 어떻게 보면 화엄종의 큰 절이고 거기서 해인사가 더 큰 절입니다. 그러니까 해인사가 지찬데도 불구하고 더 큰 절이 되는 이유는 후삼국 시대 때 해인사가 밀었던 집단이 어디냐면 왕건이고 화엄사가 밀었던 게 견원이에요. 그러면 해인사가 더 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죠. 그리고 화엄사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절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서 30분사 교구제를 할 때 사찰령 일본의 사찰령 할 때 화엄사도 말사였었습니다. 처음에 말사였었어요. 그래서 그 진지릉 스님이나 이런 스님들이 그때 본사로 승격시켜야 된다 해갖고 사건을 터뜨려 가지고 31본산이 돼. 그러니까 30본산에 31본산 그게 화엄사거든요. 그래서 해인사가 어떻게 보면 지찬대 종갓집 역할을 하는 절이 해인사라더라 이렇게. 그리고 송광사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가장 위대한 절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제가 보기엔 송광사 입지 조건 진짜 안 좋은데 부석사보다 내가 보기엔 입지 조건이 더 안 좋지. 더 안 좋지. 그리고 고려가 수도라고 생각을 하면 입지 조건 진짜 안 좋지. 그런데 거기서 스님들이 수행력을 통해서 그 절을 끌어올린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보통 때는 시대가 사람을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면 대통령, 장관이면 장관, 무슨 시장이면 시장, 그 지위에 의해서 사람이 판단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는 그 지위가 끝나면 잊혀집니다. 어떤 경우는 자기가 힘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죠. 힘으로 올라오는 경우. 그런 분들은 그 임기가 끝나도 힘을 어느 정도 잔존하고 있죠. 당대표나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죠. 당대표가 된다 그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당대표 된다고 다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당대표하고 그냥 다 잊혀지시는 분들도 있고, 개인적인 능력이 있는 분들은 당대표 끝나고 나서도 계속 그 후보군에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송광사는 진짜 대단한 절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너무 총구석으로 박히는 바람에 지금은 오히려 힘을 더 못 쓰죠. 예전보다도 조선시대보다도 못합니다. 송광사가 지금. 게다가 또 전라도 강원도가 약간 피폐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힘쓰기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또 어떤 이 송광사도 지차예요. 송광사도 지차예요. 원래 정상적인 송광사는 어디 사찰이냐면 사굴산문의 종찰입니다. 사굴산문, 구산선문 중에 사굴산문 범일국사 통용가 개창한 강릉이에요. 강릉. 그래서 굴산사에 가보면 굴산사가 도대체 사역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황룡사는 절이 큰 것 같아도 딱 사람이 서 있으면 여기까지가 절인갑다 이게 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근데 굴산사는 절이 얼마나 큰지 안 보입니다.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제 발굴하기도 좀 어렵고 그런 문제도 있지만 사역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만큼 커요. 그만큼 커. 그래서 굉장히 큰 절이었는데 거기는 또 입지 조건이 안 좋다. 그러니까 부석사는 거기가 이제 큰 도시도 없고 거기다 교통 요충지도 아니고 이러니까 못 큰 거고 그다음에 절터도 생각보다 작아요. 그래서 의상대사가 왜 그런 데다가 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좀 보고 안목을 보고 좀 큰 데서 했으면 좋았을 거를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부석사 같은 경우가 형편이 계속 내리 안 좋았던 거야. 그래서 부석사에 가면 지금 무량수전하고 조사당이 전부 고려시대 건물이죠. 그 얘기는 뭐냐? 돈이 없으니까 이거 손도 못 댄 거예요. 남기려고 남긴 게 아니고 가지고 있다가 대박이 난 거지. 대박이 난 거지. 지금 딱 그렇게 된 상황이고
그리고 그래서 거기는 경제적 입지 조건이 안 좋았고 굴산사는 제가 보기에는 좋은 데 있어요. 지금 테라로사 바로 옆에 그 이제 굴산사인데 상당히 괜찮은 자리에 터도 그리고 굉장히 넓어. 엄청나게 더 넓어. 그런데 절이 절단이 났죠. 왜 그러냐면 거란이라든지 아무튼 북방 쪽에서 쳐들어오면 몽고 때 그게 여진 거란 뭐 홍건적 이런 애들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면 맛집입니다. 하필 또 내려오는 골목에 절을 지어가지고 이거는 또 그러니까 확장력도 좋은데 수비가 안 되는 거지 이게. 수비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놈한테 털리고 저놈한테 털리고 해서 고려시대부터 해롱해롱 했어요. 고려시대부터 해롱해롱 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 밑에 어떻게 보면 송광사가 그러니까 송광사가 사골산문의 종찰은 아닌데 종찰이 해롱해롱 하다 보니까 그 옆에 대관령 너머에 오대산이 커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고 다 그게 사골산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송광사가 커지게 되는 이유고 그리고 송광사가 떡상을 하니까 굴산사가 오히려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쪽이 너무 커지니까 본가가 이제 무너지지. 왜냐하면 전부 저쪽으로 가버리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쪽을 다시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고려 중기 이후로 넘어가면 약간 월정사 쪽에 이렇게 약간 지원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고려 말부터도 지원 이렇게 조금 들어가는 것 같아. 조선시대 때 들어가고 그래서 여말 선초 때 그냥 없어지는 것 같아. 완전히 다 끝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통도사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있었던 절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는 통도사만 확실한 소리로 해놔도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소리로 해도 당신 소리를 못 듣는데 자 그래서 통도사는 종찰이에요. 그건 율종의 남산 율종의 종찰이고 송광사하고 해인사는 종찰이 아니에요. 종갓집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찬데 커서 종손 비슷하게 된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통도사 얘기를 할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이제 세 개의 사찰이 묶인 거는 1800년대 초나 돼야 묶이는 거고 그전에는 묶일 수도 없어요. 같은 팀도 아니고 그리고 그게 이제 뭐 순례 개념까지 올라오려면 최근에 그거는 해방 이후에도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만에 뭐 삼사순례를 한다거나 그거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그거는 진짜 최근 얘기가 된 거고 경상도 분들이 그런 걸 잘해. 빡십니다. 진짜 무박으로 해야 될 수도 있고 그 정도 대단한 분들이에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있는 거고 이제 통도사 얘기를 하면 통도사가 진짜 운이 좋은 절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세상에 이런 절이 있구나 싶을 정도로 운이 좋은 절이에요. 자장률사와 관련된 사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은 자장률사가 지은 절은 아니에요. 국찰 황룡사입니다. 황룡사. 이건 너무나 중요한 절. 저 절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고려 신라시대 진골 귀족의 출가자들 대표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황룡사 주지가 누구냐?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황룡사가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황룡사 구층목탑 만들 때 당신이 가지고 온 사리가 백과였는데 백과를 거의 대부분을 거기다 써요. 그래서 어디다 넣냐면 탑의 맨 꼭대기에 아마 99개 정도 넣었을 거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주심초성 밑에 여기 몇 개가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발견된 거는 5개인가 6개에 발견돼 있죠. 지금. 왜냐면 이게 도굴되는 바람에 정확한 개수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도 안타까운 사건이지. 최근에 도굴됐으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저게 도굴이 돼요.
그 전에는 도굴을 할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황룡사에 민가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집이 있는 거지. 예.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문화재 정비 같은 걸 하기 위해서 그 민가를 싹 걷어내 버리니까 그때는 지금은 나가 이러면 돈 내나가 되죠. 나가나? 정부가 해서 나가라고 한다고. 근데 그때는 나가 이러면 나가야 됩니다. 안 나가면 맞고 나가죠. 맞고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거예요. 공시지가 맞고. 지금 공시지가하고 또 다르죠. 그때는 진짜 몇 분의 1밖에 안 돼. 그래서 그 공시지가를 받고 나가면 살 데가 없다. 진짜 좀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거기를 걷어내니까 그 황룡사 이건 불에 다 탔고 언제 탔냐면 1238년에 완전히 싹 탔어요. 몽고의 4차 침공 때 다 타고 요 위에가 노출이 돼 있는 거를 위에 집들이 있어서 보호가 됐었는데 그걸 다 걷어내 버리니까 거기 이제 가보면 돌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물길이 이렇게 여기 위에 바위가 하나 올라가 있고 물길이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이제 눈이 안목이 좋은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기에 물이 안 들어가도록 배수 시설을 해놓은 걸로 봐서 저 안에 어떤 물건이 있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최근 일이니까 거기에서 자동차 자키로 들어서 이 돌을 들고 여기 위에 덮개가 있어요. 이거 돌을 드러내면 위에 덮개가 있거든. 그걸 망치로 깨고 물건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이게 정부에서 알려진 것도 아니에요. 이게 알려지게 된 게 그때 호암미술관 때문에 알려졌어요. 호암미술관에서 문화재들을 다 사들이기 시작했는데 호암이 이병철 회장님 호잖아.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몇 분 더 나오면 참 좋은데 이 나라가. 그래서 그 이병철 회장님이 자기 그걸 따가지고 호암미술관 저 과천에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촌 사람들은 못 가봤습니다. 호암미술관이 상당히 괜찮아요. 왜냐면 거기는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돈을 좀 이렇게 환원한다는 개념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 하는 것보다 일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얼마 전에 국립중앙박물관 갔다 왔는데 진짜 거지같이 쓴 전시회던데 저런 거를 돈을 받고 해야 되나요 싶을 정도로 하여간 공무원 같았어. 그래서 이거를 도굴 한 사람이 그때는 그냥 묻지마 안 따지고 막 사주거든요. 그리고 이병철 회장님이나 이건희 회장님이 그 문화재에 대한 뭔가 생각들이 좀 있어. 그리고 그분들이 살 때 보면 돈 안 따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좋은 물건을 받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자꾸 깎으려 그러면 나중에 물건이 좋은 게 들어오면 딴 데로 빠져나가요. 근데 그거를 그냥 부르는 대로 막 사줘 버리잖아요. 그러면 또 갖고 오고 또 갖고 와. 어디서 훔쳐오든지 어떻게 뭐 어디서 찾아오든지 뭐 어떻게 하는 아무튼 갖고 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돈을 안 따지고 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러면 전부 다 문화재가 몰려. 저쪽 가면 비싸게 받는다더라. 그러면 다 몰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밑에서 나온 그 사리하고 사리 유구들을 그때 이제 호암미술관에 팔기로 했었고 그때 이제 담이 있었대. 그때 거래하는 게 이게 너무 물건이 중요한 물건이어가지고 담을 사이에 놓고 이쪽에서 돈을 먼저 던지면 이쪽에서 물건을 던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서로 비대면으로. 그리고 담이 길기 때문에 도로록 가서 누군가 볼 수 없는 정도로 긴 담. 그래서 담 안쪽에서 던지고 이쪽에서 던지고. 그래서 야, 돈 던져. 이렇게 해서 돈을 던졌어. 물건 던져. 물건 던졌어. 아마 되게 많이 줬을 것 같아. 되게 많이 줬을 것 같아.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개봉이 되고, 이거 예전에 황수영 선생님 이런 분들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그때 그 양반들이 아마 참여했을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열었는데, 감당할 수 없는 물건이 나온 거죠. 그게 이제 황룡사 찰주봉기라고, 한국사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금성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안에 있었던 원래 기록, 이게 지금 요겁니다. 873년에 발견되는.
837년 거가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부분을 우리가 또 알게 됐거든. 좀 길게 썼으면 더 좋았을 건데. 500년대 황룡사는 만들었고, 646년에 황룡사 구축 목탑이 완공돼요. 그러니까 이때 원판은 이때 게 이틀 하나 들어가 있었을 거고, 이때는 고칠 때예요. 탑을 이제 대대적으로 수리하면서 한번 싹 해체하고 다시 만든 거야. 그때 다시 넣은 거예요. 이건 통일시대 때 다시 넣은 거야. 그러니까 오래되니까 못 버티니까 전부 이제 해체하고 다 없앨 건 없애버리고 다시 이제 다 재조립해가지고 뭘 만들었겠지. 그때 넣은 거예요. 그때. 그런데도 800년 된 문헌이 남아있다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여기서 알게 되거든. 그런데 이런 물건들이 나오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쫄이가지고 돈이고 지랄이고 됐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호암에서. 호암에 신고를 해. 그렇게 해서 그 물건은 정부로 귀속이 됐고 매장문화재는 원래 정부 귀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호암도 소화시킬 수 없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 물건인 거예요. 그래서 먹었다가는 사건이 터질 것 같으니까 자복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 도굴꾼이 잡히긴 잡혔는데 이게 이제 도굴이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가 얼마가 있는지를 몰라. 넣은 게 내가 여기서 이 사람이 토해낸 물건이 5가지야. 근데 그거를 이제 뭐 학자들이 아무리 뭐 해도 몇 가지가 들어있는지를 몰라. 넣을 때 본 거 아니면 누가 할 거야. 그래서 도굴꾼은 이제 또 특징이 끝까지 버팁니다. 그래야 들어갔다 나오면 팔아먹고 살지, 지도. 그리고 그냥 그거밖에 없었어요만 하면 돼. 그럼 뭐 경찰이 알 거야, 검찰이 알 거야, 문화재위원들이 알 거야. 네가 알아, 내가 알아. 내가 그거밖에 없었다는데.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나마 안 옮겨져서 다행이지 옮겨지면 그게 거기서 나온 물건인지 여기서 나온 물건인지를 몰라요. 출처를 알 수가 없어. 굉장히 복잡해진다고. 지금도 이제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증도 가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게 이제 가장 오래된 뭐 활자다 어쩌다 뭐 이러는데 그게 발견 그냥 이렇게 땅 속에서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연대 추정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걸 빼가지고 들고 댕기잖아. 이게 그건지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져. 그래서 찰주봉기라고 하는 게 나타나게 된 거고 이걸 통해서 이런 걸 다 알게 된 거예요. 645년에 착공해서 3월에 착공하고 4월에 찰주를 세우고 중간 기둥, 제일 중심 기둥을 세우고 한 달 만에 그 다음에 646년에 완공했다. 1년 만에 날로 먹고 또 날림으로 돌렸다더라라는 거 딱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빠른 건축을 했다. 굉장히 급했다. 그 다음에 647년에 647년에 7년 가을에 통도사가 창건이 돼요. 통도사가 창건이 되는데 됐을 걸로 추정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선덕여왕 시기면 저 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646년 가을에 통도사가 창건이 돼요.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왜냐하면 647년 1월 8일에 선덕여왕이 죽기 때문에 그 전에 창건이 됐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통도사 정도도 기록이 없습니다. 상군사나 이런 데 생각보다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시작이 좀 미약해서 그래요. 그 절이. 그리고 그 주변에 엄청난 사찰들이 있었어. 엄청난 사찰들이 있어 진짜. 그게 경주의 황룡사, 울산의 태화사. 이 울산이라고 하는 건 무식한 거예요. 울주라고 해요. 울주라고 하는 게 좋죠. 이런 고을주자를 쓰는 게 고을주자를 쓰면 훨씬 격이 높은 거예요. 산, 천 이런 게 들어가면 그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고을주자가 들어가면 광역시 아니면 무슨 전라도 이런 급들은 주자를 쓰는 거고
최소 시 정도급은 됩니다. 아무리 떨어져도 시 정도급은 되는 거고, 울산, 그 다음에 뭐 예천, 이렇게 산천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한 읍면 정도 수준, 약간 그러니까 떨어지는, 그러니까 시보다 훨씬 떨어지는 조그만 고을을 나타낼 때 그렇게 산천을 써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사실 좀 알면 좋은데 요즘 사람들이 이런 데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울산은 울산시, 그 다음에 주변에 울주군이 있고 시군 통합을 하면서 이게 전체가 다 울산이 됐어요. 그런데 명칭은 울산으로 쓰죠. 내가 있었으면 울주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했을 건데, 시군 통합할 때, 시군 통합했었잖아요. 그게 90년대가 나 기억 잘 안 나는데 그때 한번 통합했어요. 그래서 익산 1위도 통합이 됐지. 그게 제일 재밌는 데지. 왜냐하면 1위는 그때 한 20만이 넘었었고 익산은 10만인가 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익산으로 통합이 됐지, 이 명칭이. 왜 그렇게 됐었다고 기억나세요? 보통은 큰 데로 붙게 돼 있거든. 예.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일이라고 하는 게 부정적 어감을 주기 때문이라는 건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 일이역 폭파 사고. 그거 알 정도면 또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일이역 폭파 사고 하면 떠오르는 게 이주일이 그 하춘화를 업고 나왔다더라. 그 상황에서. 그때 이주일이 처음 등장하는 시점이거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일이 늑대하듯이 그런 어감이 있어서 그냥 익산으로 했다더라라고 하는 그냥 그런 정도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제가 뭐 개입했던 것도 아니고 저 모릅니다. 그때 상황들이 그랬었어. 그리고 대부분 큰 데로 붙죠. 그래서 이때 사실 울주로 했으면 훨씬 더 이렇게 전통적으로 괜찮은 건데. 울산의 태화사, 이거 엄청나게 좋은 절이고요. 그리고 울산에 또 하나의 절이 있어요. 울산의 그 영축사입니다. 영축사. 세 절이 엄청난 절이거든요. 이 세 절은 다 통도사보다 훨씬 위계가 높은 사찰이에요. 훨씬 높은 사찰이에요. 그래서 이런 절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오죠. 황룡사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황룡사 정도면 뭐 말할 필요가 없고요. 영축사. 황룡사는 뭐 제껴도 되고 설명 굳이 안 해도 되고, 진흥왕이 뭐 궁궐을 지으려다가 자궁, 그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자색궁이라는 게 이제 황제를 지칭한 거 아니냐라는 추정이 가능한 그런 것도 자금성처럼. 그래서 진흥왕이 생각보다 대단했다라는 걸 판단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때 뭐 용이 올라가가지고 뭐 황룡사라고 했다, 뭐 이런 얘기. 그 용 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용이 계속 왔다 갔다 해, 이 용이. 그리고 울산 태화사는 중국의 자장률사가 오대산에 갔는데, 중국 오대산에 갔는데 북대에서 문수보살을 만나고 그 다음에 사리하고 가사하고 뭐 이런 거를 받아요. 받은 그것들을 받고 저 오대산 중대 쪽에 태화지라고 하는 산상 연못이 있어. 연못이라고 해야 되는지 샘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게 있는데, 그게 굉장히 신령하게 사람들이 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용이 살아. 그게 태화지 용이에요. 그 용이 나타나서 자장률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이 사람으로 변신해서 나타났대. 그래서 뭐 황룡사 구축목탑도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황룡사에 돌아가서 구축목탑을 만들어라. 근데 그건 거짓말로 나중에 판별이 나요. 뭐 때문에? 황룡사 찰주봉기가 나오면서 원양선사한테 들었다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뭐 그런 얘기를 들었대. 아무튼 그 기록에는 그렇게 나와. 황룡사 구축목탑조에 그렇게 나와.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태화지 용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태화지 용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위해서 절을 하나 창건해 주면, 원찰입니다. 원찰. 내가 좋은 일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해요. 그렇게 만든 절이 태화사예요. 태화지 용을 위해서 지은 절 태화사. 그래서 이 태화사가 엄청나게 큰 절이에요. 엄청나게 큰 절이고, 사역을 추정해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울산이 거기에 다 건물들이 들어서가서. 근데 무지하게 큰 절이야. 태화사는 일반 사찰이 아니고 영빈관을 가지고 있는 사찰입니다. 사찰 안에 영빈관이 있어.
영빈관, 워커힐, 아마 강원랜드 이런 게 다 태화사 안에 있었을 거예요. 구역을 나눠서. 그 당시에 한국, 중국, 일본 뭐 이런 데서 오는 사신들이 전부 이 태화사에서 한번 이렇게 놀다가 그리고 들어오면 여기서 한번 접대가 이루어지고 나갈 때는 여기서 기도하고 간다. 죽을까 봐. 다 불교기 때문에 절이 지금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예전 절들이 약간 달라. 그래서 태화사 주지가 황룡사 주지 다음에 넘버 2입니다. 불교계 넘버 2고 그리고 전체 신라에서 태화사를 장악하는 사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전두환 박정희 때 미국 대사 정도의 느낌 그거보다 셉니다. 아마 전두환 박정희 때 미국 대사 미국 통이야. 내가 완전히 미국을 장악하고 있어.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줄을 내가 완전히 잡고 있어. 그러면 안기부장보다 조금 낮은 정도 서열 정도가 안 되겠나. 일반 아마 장관보다 높을 걸. 일반 언간한 장관이나 뭐 광역시장 이런 것보다 훨씬 셀 거예요. 그래서 태화사를 누가 장악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태화사를 창건하고 이 전체를 주도했었던 게 자장률사가 황룡사와 태화사를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장이 이제 기울기 시작하면서 자장을 밀어내고 태화사의 실권을 장악한 사람이 김춘추입니다. 그러니까 태화사가 굉장히 큰 사찰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절이에요. 대당 외교권까지 전부 책임지는 사람이 태화사 책임자입니다. 뭐 자장도 세지만 김춘추 세죠. 김춘추가 가야성 대가야 전투에서 대하성 전투에서 그러니까 가야입니다. 지금 가야 쪽에 있는 합천에서 사위 품석이 또라이 짓을 해가지고 백제한테 의자왕한테 자기 딸을 잃죠. 고타소라고 자기가 제일 이뻐하는 딸이야. 근데 품석이 그냥 대항을 했으면 되는데 얼핑하게 이리 했다 저리 했다 애가 허둥지둥하다가 함락이 돼버리고 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김춘추가 그때 잠을 못 자고 기둥에 머리를 박으면서 내가 백제를 멸망시키리라 라고 하면서 당나라의 외교사신으로 가고 귀족이 그렇게 안 가요. 김춘추 정도 위치면 그렇게 안 가. 그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거든. 그리고 고구려에도 가고 이러면서 이제 연대들을 만들어내면서 결국 삼국통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태화사가 넘어간 게 자장한테는 자장이 몰락하게 되는. 결국 자장이 몰락하고 나중에 진덕여왕 때 오대산까지 가게 되는. 오대산 그 다음에 강릉 이런 쪽으로 전전하게 되는. 그러다가 이제 정암사에 돌아가시게 되는. 그러니까 태화사가 무지하게 중요한 절이에요. 무지하게 중요한 절. 진짜 재밌었을 것 같아. 절 안에 구역이 나눠가지고 이건 뭐 별로인 게 다 있는 거야.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 그래가지고 사신들이나 이런 사신이나 상인이 이렇게 오잖아. 돈 많은 사람들이 딱 오잖아. 그럼 여기서 한번 돌려주는 거야. 잘 왔다고 환대 이렇게 딱 환송이 아니고 환영을 해주는 거지. 그리고 딱 녹록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갈 때는 기도하고 가야 돼. 죽을까봐. 이거 되게 좀 약간 아이러니한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송연은 약간 경건하게 하고 좀 뽀대나게 하고 그 다음에 환영은 내가 보기에 약간 퇴폐적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게 구역이 나눠 있었을 거예요. 절 안에 있어도 구역이 나눠 있었을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대학으로 얘기하면 뭐 법대, 의대, 상경대 뭐 이렇게 인문대 이렇게 나눠지듯이 구역이 나눠졌을 거야. 저런 건 좀 발굴해 봤으면 좋겠는데 저건 영원히 발굴 못 합니다. 울산이 너무 커져가지고 그걸 드러낸다는 게 토지 보상 비용만 갖고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남아있는 거는 태화루가 남았고 태화루 앞에 용연이라고 하는 못이 있어요. 용이 와서 쉰다 그래서 용연이야. 그게 누구냐면 태화사 용이에요. 오대산 태화지의 용이야. 오대산 중대 태화지 용이야. 걔가 와서 잠깐 쉰대. 그리고 이 태화지 용의 아들이 황룡사 용이 맏아들입니다. 이게 지금 다 해먹습니다.
진짜. 저 황룡사용이 걔가 날아간 게 아니고 날아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황룡사를 지키는 호범용이 돼. 걔가 내 맏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맏아들이에요. 걔 내가 파견보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니까?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오대산까지 왔다 갔다 한다니까? 되게 재밌는 얘기라니까? 이 용 전설 때문에 통도사에도 용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구룡지라고 9마리 용이 있었는데 뭐 5마리는 도망가고 뭐 어떻게 되고 그래서 오룡동으로 가고 어쩌고 하고 한 마리만 남아서 그 통도사 지금 금강계단 옆에 보면 조그만 연못이 있는데 거기 살고 있다더라.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짭입니다. 이 스토리의 짭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중국 오대산까지 갔습니까? 갔어요. 왔다 갔다 했어요. 나는 자장률사 전에도 많이 왔다 갔다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게 그게 어떤 걸로 알 수 있냐면 영축사예요. 영축사. 이게 영축사입니다. 영축사 울산에 있어요. 이 절의 영향 때문에 통도사가 영축산이 되는 거예요. 이 절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라니까 통도사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절이 통도사. 그러니까 통도사의 스토리는 이 두 절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 예. 원래는 통도사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통도사가 있는 데는 축서산입니다. 영축산 아닙니다. 축서산입니다. 울산에 영축산이 있어요. 왜 울산에 영축산이 있냐면 우리나라에 영축산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영축산이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어. 2개가. 하나는 이 울산의 영축산이에요. 이게 어디서 온 영축산이냐면 영축산이 인도에 법화경을 설법했다. 부처님께서 마가다국에서 법화경을 설법했다 하는데 그 영축산이 아니야. 그 원판 영축산이 있는데 중국의 그 영축산을 본딴 영축산이 어디에 있냐면 중국 오대산에 있어요. 중국 오대산이 산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봉우리를 영축산이라 그래요. 한 산을 구역을 영축산이라 그래요. 마치 남산 안에 경주 남산 안에 금오산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금오산에서 김시습이 소설을 쓴 거죠. 그게 금오신화야. 금오산에서 썼다 그래서 금오신화야. 그런 것처럼 산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워낙 조그만 산을 보니까 그러는데 큰 산들은 그 산 안에 산 이름이 또 있어. 산 안에 산 이름이 또 있어. 그래서 이 오대산 안에 가장 중앙에 영축산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축산이 있는 절 이름이 대부 영축사야. 대부 영축사야. 대부는 큰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큰 신심이 있는 영축사. 이렇게. 그래서 요게 울산이 경주로 들어오는 목이거든요. 목. 경주로는 배를 접안을 못 해요. 그래서 울산으로 들어와서 울산이 이렇게 뻘로 이렇게 되는 데거든요. 그래서 그게 원래는 더 멀리까지 있었어요. 옛날에는 선사시대에는. 그래서 방구대 암각하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배 타고 가는 거예요. 지금은 거기까지 배 타고는 못 가. 이제 물이 많이 이렇게 뻘층이 커진 거지. 그래서 뻘로 되는 데다가 배를 접안을 하고 그게 이제 태화나루에서 배를 내려서 절로 바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은 다 글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육로를 통해서 경주까지 이동하는 코스입니다. 그게 그렇게 경주로는 배를 못 대. 수심이 깊어가지고 그래서 배를 못 대. 그래서 그 경주 해안 쪽이 파도도 세고 저게 좀 감당이 잘 안 됐던 거야. 그래서 외구 문제도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문무왕 수중릉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쪽을 좀 다스려야 될 필요성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경주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바람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울산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그래서 처용도 글로 오는 거예요. 처용이 아라비아 상인입니다. 정체가 아라비아 상인, 아랍 사람, 아랍 사람.
그래서 그렇게 있는 거고. 그래서 중국으로 오가는 것도 다 울산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오대산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울산에 영축산과 영축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중국의 이 대부 영축사라고 하는 절은 나중에 화엄사로 바뀌고요. 화엄종의 청량 진관이 들어가면서 청량 화엄종의 4조예요. 중국 화엄종의 초조두순, 2조 지엄, 3조 법장, 4조 진관, 이 지엄, 진관, 그 다음에 5조 종밀이거든. 그래서 이 진관. 내가 이런 얘기하니까 되게 좀 색달라 보이지. 맨날 쓸데없는 소리만 계속 하다가 진짜 전문가 같지 않아? 진짜 막 전문가. 근데 이런 얘기를 내가 잘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누가 그러는 거야.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면 안 돼요? 야, 그럼 누가 듣냐, 씨. 그리고 그거 듣고 싶으면 대학원 가면 돼. 대학원 가면 돼. 학교를 가야지. 야,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망하지. 당연히 망하지. 요거 3월 29일 날 우리가 그 통도사 가는 것 때문에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때 다 설명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나중에 화엄사가 되고 진관에 의해서 화엄사로 바뀌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현통사입니다. 현통사. 중국 오대산에 100개가 넘는 사찰이 있어. 많을 때는 100 몇십 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36개, 37개까지 줄어들어요. 그리고 지금 아마 한 100개 이상으로 다시 늘어났을 거예요. 신도 진짜 무지하게 많습니다. 신도가 무지하게 많아. 그런데 그 중에 대장사찰이 이 현통사예요. 그 절 중에 대장사찰이 현통사예요. 그렇게 많은 절 중에서 그리고 이 절의 원래 이름이 영축사예요. 영축사. 그래서 낭지승훈 보현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에 영축사에 낭지라는 스님이 살았는데 이 스님이 구름을 타고 중국 영축사에 가서 이렇게 배우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얘기가 아마 해상으로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하는 거에 어떻게 보면 전거 자료로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장이 오대산으로 가는 이유도 자장 전에 오대산에 대한 얘기들이 한번 돌았어, 울산에서. 그래서 궁금한 거지. 거기 문수보살이 나타난다더라 뭐 하니까 가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게 영축산, 가장 중요한 영축산이고, 또 하나 영축산이 뭐냐면 아까 굴산사라고 하는 사굴산문 그 강릉에 있는 그 기사굴산이에요. 영축산이 한문으로 하면 기사굴산이에요. 인도말을 음역하면 기사굴산. 그 다음에 번역하면 신령한 독수리산, 영축산 이렇게. 그리고 영취산 아닙니다. 영취산 아니고 영축산이에요. 그거는 간경도감에서 조선 초에 저 발음은 축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게 취자도 되고 축자도 되고 추자도 돼요. 발음이. 마치 성김, 뭐 쇠금 하듯이 발음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축으로 읽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축산이 맞고 영취산 이건 잘못된 표현이고 영축산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기사굴산이 음역이에요. 이건 음역, 저거는 의역. 영축산은 의역. 그래서 이 기사굴산. 그래서 여기서 본 따서 사굴산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사굴산문. 그래서 범일국사가 그 사굴산문을 개창하는 게 아마도 부처님께서 마하가섭에서 법을 전할 때 뭐가 나오냐면 삼처전심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삼처전심. 그래서 3번 법을 전했다 이러면서 뭐 곽실상부는 율장에도 나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다자탑전 반분자 그것도 초기경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염화미소, 영축산 염화미소는 구라입니다. 범천소문경 아니면 범천사문 소문경, 사익소문경, 범천이 이름이 사익이에요, 사익. 그래서 걔가 물어보는 경전을 범천사문 소문경, 범천사익이 물어보는 경전, 소문경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게 다 오래된 자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송나라 때 나온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오래된 연원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추정을 하거든요. 이유는 뭐냐? 그 이야기가 염화미소 이야기가 아니면 염화미소가 뭐냐면 영축산에서 부처님이 연꽃을 이렇게 딱 드니까 딴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는데 마가서만 씩 웃었더라. 그 얘기거든 사실. 근데 그게 실제로 나오는 거는 기록상에서 가장 빠른 거는 송나라 때 나온다고. 근데 범일은 당나라 때 사람이거든. 그런데 그 전에도 무언가 이런 스토리들이 전해지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범일이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염화미소 하신 거를 내가 재현하겠다라고 만드는 사찰이 기사굴산, 사굴산이에요. 사굴산. 그래서 이것도 영축산이에요. 그 두 영축산이 제일 중요한 한국 불교사에서 가장 중요한 영축산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폐사가 됐고요. 조선 고려 말 조선 초에 폐사가 됐고 여기 영축사도 이것도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날아가면서 통도사가 정가요 하면서 원래 짭으로 축서산이라고 하던 게 영축산으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영축산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울산하고 언양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울산하고 좀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원래 통도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자장률사 당시에 승단이 개판이에요. 개판인 이유는 제대로 불교가 지금까지도 정리가 안 돼 있었던 거야. 그래서 체계도 없고 그냥 니나 내나 그냥 대충 머리 깎고 뭐 스님이네 하면 스님인 상황이었어. 원효가 그렇게 출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장률사도 사실 그렇게 출가했다. 혼자 자기가 그냥 출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스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교육도 없고 뭐 법식도 없고 아무것도. 근데 당신도 그걸 이제 문제점이라고 안 거지. 그래서 중국에 가 보니까 그 중국은 다 우리보다 불교가 훨씬 빨리 들어와서 그게 정리가 돼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얘기를 듣냐면 종남산에서 도선 스님한테 그걸 들어. 도선율사한테. 종남산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 서로 같은 지역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뜻이 잘 맞아.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도 좀 정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승단 정비, 자장률사가 국통, 대국통이라고 나오거든요. 그건 뭐냐면 지금 나중으로 말하면 국사, 왕사, 겸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높은 지위를 자장률사가 들어가면서 승단을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룰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전에는 다 지팔 지은 들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서당 교육을 받은 거야. 조선시대 때. 근데 다 지팔 지은 들고 있는 거지. 선생님들 다 지조로 가르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는 거냐면 공교육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거민증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지. 교과서. 이걸 이렇게 가르쳐야 돼. 기본적인 틀을 잡아주는 거지. 그 다음에 학제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야. 딱 그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자장률사예요. 그래서 그거를 승단정비 국가불교라고 하는 거고 저게 한번 룰이 딱 체계가 갖춰지면서 속고승전 자장전에 도선율사가 뭐라고 썼냐면 그렇게 된 뒤에 신라의 8, 9집이 불교를 믿었다. 신뢰도가 확 올라가는 거지. 지팔 지어들면서 이상한 짓 하고 뭐 이러다가 이게 딱 깔끔해지니까 확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그게 자장률사가 그거 하려고 만든 절이 통도사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가사하고 사리, 부처님 정골사리를 모시고 스님들을 다 출가시키는, 그래서 그걸 계단이라고 하는 게 출가계단이에요. 출가계단. 출가하는, 계를 받는 단. 계를 받는 단. 그래서 통도라고 하는 게 도가 건넌다는 뜻이거든요. 통은 통한다. 그래서 통도는 득도, 그러니까 출가 사찰이라는 거예요. 출가하는 전문 사찰. 그래서 그걸 만들고, 그러면 왜 통도사가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 있는데도 나중에는 이렇게 지위가 떨어지느냐? 지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계율이 정비가 안 됐을 때는 굉장히 중요해. 하지만 어느 정도 불교가 안정기에 들어서면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게 또 계율이에요. 사상이나 철학, 수행 이런 거 공부하지 누가 계율을 그거 공부하고 있겠냐고. 꼼지락꼼지락 하고 있는데. 그래서 또 신경을 안 쓰거든. 그래서 통도사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괜찮았어. 그런데 이 옆에 세절에 눌려 있었지. 눌려 있었어.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황룡사가 언제 끝나냐? 1238년에 끝나요. 그래서 황룡사가 끝나니까 통도사가 약간 뜹니다. 왜? 사리를 모신 사찰이 통도사, 그 다음에 황룡사, 그 다음에 태화사거든. 이 남쪽에서 자장률사의 사리가 두 지역에 모셔져요. 하나는 강원도 쪽, 하나는 경남이에요. 이렇게 두 지역에서 모셔지는데 요 세 절 중에서 한 절이 날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보면 953년의 기록에 보면 그때 저 황룡사 구축목탑이 자주 불나요. 여러 번 불이 났어. 그거는 벼락 때문에 그래요. 피뢰침이 없는 상황에서 80m짜리가 올라가니까 벼락이 자꾸 때려. 그래서 일부가 파손이 되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화재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걸 이제 끄고 다시 재정비하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935년 기록에 화재가 났는데 이때 상당히 큰 화재였던 것 같아요. 화재가 났는데 그렇게 화재가 나니까 통도사 금강계단에 요 석종형 부도의 동쪽에 얼룩이 생겼다. 그러니까 서로 같은 사리를 모셔놓으니까 기운이 통했다. 그래서 저쪽에서 불이 나니까 이쪽이 검어지는 거야. 그래서 저거 통도사 저 계단에 가면 저 동쪽에 그러니까 황룡사 방향인 거예요. 통도사에서 봤을 때 황룡사 방향, 경주 방향, 그쪽에 얼룩이 있나를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저쪽에 불 맞으니까 이쪽도 타격을 입더라. 그 얘기는 서로 연결돼 있다.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통도사가 날아갔을 때 태화사하고 저 황룡사가 날아갔을 때 태화사하고 통도사가 이게 반등했겠구나.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이 헛짓을 하니까 하이닉스가 떡상하더라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런 상황이 된 거고 그래서 이게 진각국사 해심 진울의 제자입니다. 진각국사 해심의 문집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떡상하는 거는 영축사하고 울산의 영축사하고 태화사가 날아가면서 이게 조선 초에 날아갔을 걸로 지금 추정을 하거든요. 조선 초나 이때쯤 타격을 엄청나게 입었어요. 불교가 엄청나게 입을 때 어느 정도 이제 해롱해롱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경쟁자들이 다 낙마하면서 통도사가 압도적 1위가 된 거죠. 그래서 통도사의 용전설은 황룡사하고 태화사의 관결된 거를 가지고 간 거고 그리고 이 영축사의 그 영축산이라고 하는 이름은 저 울산 거를 또 가지고 간 거고 지금도 울산에 영축산이 있어요. 영축산, 문수산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논문 쓸 때 뭐라 그러냐면 왜 문수산하고 영축산이 붙어 있는지 아느냐 이런 걸 했거든. 그리고 그러냐면 중국 오대산에 영축산이 있고 문수보산이거든. 그 투톱 체제예요. 투톱 체제.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고 그게 이제 통도사가 딱 그런 거지. 이재명 대통령이 잘한 것도 있지만 안희정 지사하고 박원순 시장, 안희정 지사가 낙마를 하고 박원순 시장님이 돌아가신 것도 엄청난 영향을 줬지. 대권 주자가 없어졌지. 민주당 안에 난가요가 됐지. 만약에 거기에 이렇게 강력한 사람들이 있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막 힘있게 당을 막 흔들 수가 없었을 거야. 대통령 되기 전에 보면 막 거의 막 완전히 장악을 할 수 있었거든. 근데 그게 가능한 게 다 가셨죠. 힘 있는 분들이 다 가셨죠. 그것도 당신 복이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알아서 정리된 거죠. 그래서 강력한 힘을 구축할 수가 있었던 거고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원래 더 강력한 절들이 그러니까 황룡사, 그 다음에 태화사, 영축사가 존재했는데 이 절들이 자동 탈락하면서 그럼 왜 통도사가만 살아남았습니까? 외져서 산 거야. 외져서. 황룡사가 왜 제일 빨리 망했습니까? 저게 민족의 구심점 노릇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몽고가 불교를 믿어도 저거는 불을 태워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하게 만들려고. 너네가 생각하는 저 구심점이 다 사라져서 이렇게 그래서 맥 빠지게 만들려고 한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냥 불질러서 1638년에 서산대병 때 날아가는 거고. 그리고 태화사하고 영축사는 결국 조선 초에 그걸 못 이겨. 그런데 통도사는 어떻게 이겼느냐? 외지니까. 외지니까. 외지면 살아남습니다. 외지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좀 아이러니하지. 그리고 이 버프들이 어떻게 보면 다 통도사로 지금 넘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도사에 가면 저 일주문에 그렇게 써 있어요. 불지종가라고 부처님의 종갓집, 종갓집이라고.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남산율종이라 그래요. 근데 도선율사가 남산율종을 만든 거는 종남산에서 장안의 남쪽 종남산에서 도선율사가 창건했다 그래서 남산율종이에요. 계율종. 그때 그 이제 도선율사가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승단을 다 정비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잘 만들어냈는데 그때 이 남산에 유학가 있었던 종남산, 남산 같은 산입니다. 진령산맥이라고 하는 게 장안에 있고 진령산맥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요 남쪽에 있다고 그래서 남쪽 끝자락에 있다 그래서 남산이야. 종남산이야. 그리고 그냥 장안 남쪽에 있으면 남산이야. 그리고 요쪽에서 위로 올라가면 여기 태백산이 있어요. 이 태백산이 자장가 의상이 갔다 온 산이었을 걸로 추정되고 그분들이 갔다 와서 태백산을 우리나라에서 찾은 게 태백산 정암사 지금은 한백산이고 정암사 그 다음에 태백산 부석사예요. 지금은 소백산 부석사 이렇게. 그리고 태백산은 지금 어디냐면 영월이 태백산이 있습니다. 영월에 태백산이 있습니다. 지금 단종 또 거기가 또 태백산. 그 단종이 태백산 산신이 되는 거라니까. 이거 참 신기하다. 막 얽히고 설키는데 이건 재밌다. 아니 이런 내용 보면 되게 신기하고 재밌어. 그렇게 해서 이 태백산 얘기가 우리나라까지 넘어오는 거고 중국산이에요. 중국산. 중국산. 저도 못 가봤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나중에 가보려고 하는데 도대체 자장가 의상은 뭘 보고 태백산에 저렇게 꽂혔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왜 못 가봤느냐.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여가지고 볼 수 있는 데가 너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갔다 온 사람들 내가 얘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 수 있는 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안 간 거거든요. 이렇게 있고 이 종남산에 도선율사가 살았고 그 다음에 자장률사도 여기로 유학을 해요. 자장률사도 여기. 그래서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게 교류를 했는데 자장이 도선보다 나이도 많고 자장은 도선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그냥 서로 의견 교류를 한 거예요. 서로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제자라고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장의 신분이 더 높아. 자장은 진골 중에서도 최고 진골 클래스. 그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소판무림 아들이고 소판무림이 우지함회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최고급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뭐라고 또 약을 팔고 다녔 진짜 약을 자장이 팔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당나라 기록에는 신라 왕자식으로 나와. 왕자는 아니고 왕족이었고 서열이 굉장히 높은 왕족이야. 귀족 중에서. 그러니까 왕위 계승 서열로 따지면 상당히 높은 축에 들어가. 그렇지만 왕자는 아니야.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약간의 구라나 과장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646년에 자장이 통도사 계단을 만들고 도성 같은 경우는 언제 만드냐면 도서관이 저거 만들 때는 저 정업사에 만들거든요. 정업사에 665년에 만들어요. 5년에 만들어. 그래서 자장이 훨씬 빨리 만듭니다.
계단 도경이라고 하는 책도 쓰는데 그거는 이제 계단 만들고 나서 정업사 계단 때문에 제가 저 정업사를 또 가봤거든요. 요번에 5월 달에 저 정업사를 갈 건데 저 계단에 들어갈 수 있을랑가 없을랑가 모르겠다. 근데 뭐 계단은 다 사라졌고 지금 최근에 복원해 놓은 거밖에 없어요. 제가 그때 들어갔었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는 자장은 대국통이야. 엄청난 권한을 가졌던 사람이고 도선은 사실은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계율적이고 잘 산 사람이야. 열심히 수행하고 노력하고 잘 사는 분이지만 쩔이죠. 큰 불사를 하고 계단같이 이렇게 큰 뭔가를 만들어내고 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후원자가 엄청나게 있든지. 도선이 원래 그 서명사에서 상좌 소임 보다가 정업사 주지로 들어가거든요. 그 정업사 주지를 추천해 주는 게 누구냐면 그 당시 중국 불교계 1인자가 도선율사를 정업사 주지로 추천해. 정업사가 내가 보기엔 그렇게 좋은 절 같지는 않은데 정업사 주지를 추천하거든. 그 누구냐면 서유기에 나오는 현장 스님입니다. 그런데 도선 입장에서는 쩔이었다가 정업사 주지가 되는 게 너무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 그래야 자기 뜻을 표출을 하면서 드디어 이제 불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자기 뜻에 맞게 한번 뭘 만들어 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계단을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도선율사가 현장 스님을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왜? 나 추천해 줬다고. 나 추천해 줬다고. 그래서 이 도선율사가 쓴 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속고승전이 있어요. 속고승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재판 낼 때 대대적인 수정을 합니다. 보통 재판 낼 때 책 수정 안 하거든요. 그냥 오탈자 수정하고 조금 틀린 거 있으면 고치고 이 정도밖에 안 하는데 무지하게 많은 부분을 수정을 합니다. 한 사람에 대한 것만 현장에. 아유, 받아 먹은 거 진짜 너무 감동했는가 봐. 그래서 현장에 대한 3대 기록이 뭐냐면 대당서역기, 자은전, 그다음에 속고승전, 현장전이에요. 지금까지도 제일 자세하게. 그러니까 처음에 요만큼 썼다가 막 이따시만큼 늘려줘.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자장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자장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 호법보살이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자기 제자거나 이런 사람이면 그런 표현을 못. 그러니까 불교계에서 대승불교권에서 보살이라는 표현을 써주면 굉장히 존경한다. 이런 뜻이에요. 참 저분은 보살 같은 분이에요. 이러면 최고 존중이에요. 부처님이라고는 안 하니까. 부처님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부처님이라는 표현. 우리 선생님이 부처님 같아요. 그거는 선종하고 선불교하고 밀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는 교종에서는 저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부처님이에요 라고 말하는 어떻게 보면 최초 가장 오래된 문헌이 제가 보기에는 육조단경이거든요. 육조단경. 그래서 선종 문헌에서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고 나중에 이제 밀교가 그 뒤에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보살이라고 하는 건 최고예요. 그러니까 내 제자라는 생각은 없어. 제자라면 그렇게 표현을 못 합니다. 그리고 자장이 훨씬 선배고. 그 자장이 어떻게 더 계단을 먼저 만들 수 있느냐? 당연하죠. 자장은 대국통이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위가 높았고, 현장은 생각만 있지. 그 생각은 자장하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 다시는 구현해낼 재주가 없는 거고, 자장은 힘이 있으니까 그 통도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생각으로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통도사 계단이 도선보다 빠를 수 있느냐. 도선이 빨라야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상황이 되는 거에 따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선율사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남산이니까 남산율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장율사를 지금도 통도사에 가면 남산종주 자장율사라고 그래요. 남산종. 거기선 남산율종을 줄여서 남산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산종주 자장율사. 근데 그 말 자체가 나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자장이 그거보다 훨씬 어떻게 보면 교류하는 정도였지 제자나 이런 사람은 아니었다. 그래서
통도사와 관련돼서 이게 이제 통도사가 지금 같은 위상을 확립하게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원래는 약간 어떻게 보면 승단 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사찰로 만들어졌고 그 위상은 주변에 있는 사찰, 황룡사라든지 아니면 태화사라든지 영축사에 비해서 떨어졌지만 이 절들이 다 사라지면서 지금은 영남을 대표하는 대장 사찰이 됐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두 군데 보궁이 제일 유명하거든요. 오대산 보궁하고 그 다음에 통도사 보궁. 그래서 고산제일 월정사, 야산제일 통도사라고 하는 남북 보궁 구조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통도사 사리하고 가사가 다 모셔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더 유명하게 되고 그래서 불보사찰로 지정이 되는 거기까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통도사와 월정사가 얽힌 싸움판이 있습니다. 싸움판이 있습니다. 통도사가 빡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임진왜란때 통도사 사리가 옮겨갔는데 그 뒤로 통도사에 사리가 없다더라라고 누군가 불고 댕겨. 저는 그게 월정사 스님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기 살이 없다.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다 털렸다. 옮겨간 건 맞아. 그게 사명당이 서산대사한테 묘양산 보현사로 옮기거든요. 그리고 그 옮기는 과정에서 정암사 같은 데로 이 중간에 이렇게 바로 못 가니까 옮겨서 이동이래. 그게 정암사가 보궁이라고 말하는 이유예요. 정암사는 뭐 보궁일 필요는 없어. 기록상으로 봤을 때는 근거는 없어. 그냥 거기서 잠깐 옮겨갔어. 쉬어갔어. 휴게소지, 휴게소. 자장률사가 돌아가신 사찰이지 거기에 사리가 모셔진 사찰은 아니었었어.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그 과정에서 나중에 서산대사가 돌려보내라 그랬거든. 그것까진 기록에 나오는데 없다더라로 누군가가 소문을 냈고 거기서 이제 빡쳐가지고 성능이라고 하는 스님이 사리 그 금강계단을 중수한다라는 명분하에 열었습니다. 1703년에. 그게 사리가사 사정 양록하고 이중환의 택리지 같은데 그런 기록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 열었더니 있더라가 됐고 거기서 이제 이 두개골이 나온 거예요. 동의만하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거든요. 진짜 두개골 사람 두개골이 나왔고 그리고 그때 이제 임진왜란 때 빠져나간 것 중에 이제 치사리가 빠져서 지금 건봉사로 간 거고 다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일제강점기까지도 계속 없는 거 아니요? 없는 거 아니요? 없는 거 아니요가 돌았어. 그거를 누가 돌렸겠어? 보궁이 잘 나가는 보궁이 두 개가 있었는데 이게 진짜 재밌다. 같은 업종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게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나중에 저 월정사 중대 보궁 그 봉찬회 만들 때 하남 스님 봉찬회 만들 때 모두가 다 동참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져. 30일 본사 주지가 전부 동참을 하고 뭐 총독까지 전부 다 나서는 사건이 벌어져. 그게 중대 보궁이 굉장한 위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은 통도사 금강계단이 최고 위상을 가졌는데 그때는 안 그랬던 거야. 서로 이게 오락가락하고 있었던 거야. 왜? 월정사에서 계속 씻고 있었기 때문에. 월정사 스님들이.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잘 씹었지만 한국전쟁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월정사가 날아갔죠. 그러면서 월정사는 이제 바닥을 치게 되고 보궁인지도 잘 몰라. 완전히 이제 바닥을 치게 되고 그리고 통도사는 계속 위로 올라가면서 지금 통도사의 위상이라고 하는 게 갖춰진 참 어떻게 보면 참 드라마틱한 사건들이다. 통도사의 역사를 보면 지금 통도사가 어떻게 보면 신도도 가장 많고 가장 어떻게 보면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큰 사찰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러한 숨은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런 생각은 든다.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놈이 강하다.
황룡사가 있었다면, 태화사가 있었다면 가정이지만 통도사가 저 정도 힘을 쓸 수 있을까? 그리고 저기는 다 사리사찰들이거든. 다 영남에서 사리를 세 군데 모셨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게 황룡사, 태화사, 통도사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근데 두 분이 낙마해 주시는 바람에 일당 독재 비슷하게 쫙 끌어올라가면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 오늘 여기까지 해서 통도사 기본적인 얘기 마치고요. 3월 29일 날 월정사 금강경 봉창기도 3주년을 기념해서 3월 29일 날 일요일이에요. 통도사를 참배하고 지금 종정예야 법문도 듣고 금강계단에서 일보일배도 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한 3,000명은 접수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최대한 이렇게 대규모 기도 모임 그래서 금강경을 거기서 또 독송을 할 거고 그 설법전에서 아마 삼독을 할 거고 그래서 이런 대규모 기도 모임에 이게 흔치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앞으로 이걸 더 해낼 수 있을지도 나 잘 모르겠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게 코로나 끝나고 나서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럼 코로나 전에는 네가 했냐? 못했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고 일반 분들도 뭐 그거 꼭 아니더라도 금강경 봉창기도 동참 안 하시는 분들 다 참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단 개인차로는 못 들어올 겁니다. 그때 인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책 안 설 정도로 인원들이 많아서 뭐 차량 진입이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 차장들이 있어. 제 밴드 쏘댕기기나 안 그러면 금강경 봉창기도 월정사 사무실에 물어보면 각 지역 차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버스를 이용해서 타고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날 뭐 한다고 그래서 자차로 왔는데 왜 안 들여보내줘요? 어디다 차를 세워요? 제가 보기에는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뭐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이해를 하시고 이러한 큰 법회에 동참하셔서 두루 많은 복을 지으시고 그리고 이거 BTN이랑 다 녹화도 다 할 거예요. 그래서 다큐도 찍고 다 할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피가 댕내에 충만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이 정말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